15년 만에 집에 돌아왔더니 형제들이 이미 30억 원 빌딩을 다 가져간 뒤였습니다. 남겨진 건 단 하나. 예금 2천만 원. 그리고 이거 받고 상속협의서에 사인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연락 안 했으니까, 형제들이 이미 다 정리했으니까. 하지만 실제 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2026년 민법 개정 이후에는 상속 싸움의 핵심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막내의 상속권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유류분은 정말 받을 수 있는지, 형과 누나가 왜 유리해졌는지, 그리고 상속세는 왜 다시 계산될 수 있는지까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A씨는 건설업 자산가였던 아버지의 이남 일녀 중 막내였습니다. 형은 회사 임원, 누나는 세무사. 반면 A씨는 오랜 방황 끝에 무려 15년 동안 가족과 왕래가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 형제들은 30억 원대 부동산을 생전 증여로 넘겨받았고, 장례식장에서 A씨가 들은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연 예금 2천만 원만 가져가. 보통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나는 연락 안 했으니까, 가족을 못 챙겼으니까. 하지만 민법은 단순히 왕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에는 직계비속에게 최소한의 상속 몫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줬더라도 다른 자녀의 최소 권리까지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출발점은 막내가 연락을 끊었느냐가 아니라 법이 인정하는 최소 권리가 어디까지냐는 싸움에서 시작됩니다. 상속 현장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일단 빨리 정리하자. 형제끼리 좋게 끝내자. 그리고 재산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못한 채 상속협의서에 도장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법리가 하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즉,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정보를 모른 차에 서명했다면 나중에 다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판례 중에는 이런 취지의 판단도 존재합니다. 고인의 전체 재산이나 생전 증여 내역을 모른 채 일부 예금만 기준으로 협의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씨가 예금 2천만 원의 도장을 찍었더라도 나중에 형과 누나가 이미 30억 원대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유류분 소송을 다시 제기할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도장 찍었으니까 무조건 끝났다. 실제 상속 분쟁에서는 반드시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2026년 민법 개정 이후 유류분 싸움의 구조 자체가 크게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많이 넘겨줬다면 그 자체만으로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왜 그 재산을 받았느냐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형이 아버지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실질적으로 사업을 키웠다거나 누나가 장기간 병간호와 재산 관리를 맡아왔다면 그 대가로 받은 재산은 단순 편중 증여가 아니라 보상적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개정 민법에서는 이 보상적 증여를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향이 강화됐습니다. 즉, 형과 누나가 받은 30억 부동산이 사업 기여, 장기간 부양, 병간호의 대가 이런 걸로 인정되면 막내가 그 재산까지 다시 나눠달라고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막내의 단절이 아니라 형과 누나의 기여가 어디까지 인정되느냐에 달려있게 됩니다. 그리고 2026년 이후 유류분 소송에서 또 하나 크게 바뀐 부분, 바로 반환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빌딩 지분 몇 %를 돌려달라? 이런 원물 반환 방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칙적으로 가액 반환, 즉 돈으로 환산해서 지급하는 구조가 중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유류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건물 일부를 넘겨라가 아니라 당신 유류분 비율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라. 이런 형태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결국 앞으로의 유류분 소송은 건물 지분 싸움보다 재산 평가 금액과 현금 규모를 둘러싼 싸움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막내는 현실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예금 2천만 원만 보지 말고
생전 증여된 부동산까지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금융계좌 내역, 증여 시점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형과 누나가 받은 30억이 정말 보상적 증여인지 아니면 단순 편중 증여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 사업 기여가 있었는지, 장기간 부양 사실이 존재하는지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 이미 협의서에 서명했다면 당시 재산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전체 재산 구조를 충분히 설명받았는지, 중요 재산이 누락된 상태였는지, 그에 따라 유류분 포기 효력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상속 전문 변호사와 세무 검토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놓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입니다. 만약 막내가 유류분 소송에서 승소해 돈을 돌려받게 되면 법적으로는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 지분이 다시 바뀐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말은 곧 처음 신고했던 상속세 자체도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각 상속인이 이미 납부했던 상속세를 경정 청구로 다시 정리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상속 전쟁은 법원에서 한 번 끝나고 세무서에서 한 번 더 이어지는 싸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026년 이후에는 유류분 구조 자체가 바뀌면서 누가 얼마를 받았느냐보다 왜 받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